현재 글로벌 경제의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한번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물가부터 시작해서 유가, 일본의 정책 변화, 또 중국 제조업 동향까지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경제랑 또 여러분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네, 여전히 좀 그렇죠. 네, 중동발 불안 때문에 치솟았던 유가는 잠시 숨구르는 듯한데 이것도 아직 안심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일본, 한국 이 나라들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환율이랑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죠. 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뭘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키를 준 미국부터 봐야겠죠. 8월 개인 소비 지출, 그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여전히 한 3% 부근에서 잘 안 내려오고 있고요. 특히 변동성 큰 에너지, 식료품 빼고 보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고 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서비스 물가가 좀 끈적하게 안 잡힌다는 건데 이거 연준이 제일 예민하게 보는 지표 아니에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PC, 특히 근원 PCE는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죠. 그렇죠. 특히 그른에서도 이 근원 서비스 물가, 이게 쉽게 안 꺾인다는 점이 연준의 고민을 좀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임금 상승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임금이요? 네. 그래서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요. 이것 때문에 연준은 물가가 확실하게 2% 목표치를 향해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이런 명확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나 다른 연준 위원들 발언을 봐도 성급하게 정책 바꾸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이걸 넘어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줄 수 있을까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뒤로 밀리면 그동안 이걸 미리 반영하면서 내려오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아, 채권 금리 하락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미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 즉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 특히 기술주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담이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라든가 추가적인 물가 데이터, 그리고 연준 위원들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 말톤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까지 좀 잘 봐야 하는 이유죠. 네. 미국의 비옥힙 기조가 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다행히 최근 급등했던 유가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건 좀 다행이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왔다는 소식인데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 여기에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 협유체가 증산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요. 공급 쪽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나 공급 차질 우려가 약간 완화되면서 유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아시다시피 오펙 회원국이랑 러시아 같은 비회원 주요 산유국들 모임인데 여기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증산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만 나와도 투기적인 수요를 일부 좀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 가능성만으로도요? 네, 유가 하락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 비용이나 운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니까요. 유가 하락이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됐냐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제일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정유나 화학 기업도 관련 있겠지만 당장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유가 하락 수혜는 산업별로 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유를 정지해서 파는 정유사나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요. 유가 하락이 원가 부담을 줄여주긴 하지만 이게 또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쵸. 제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으니.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아주 즉각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항공사나 해운,
육상 물류기업처럼 연료비가 전체 운용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유가 하락이 비교적 빠르고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 유료 할증료 수입은 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비용 구조 계산폭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운송 관련 업종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좀 더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유가 하락세가 계속 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서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미국이 긴축고비를 안 늦추는 가운데 바다 건넌 일본에서는 좀 정반대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아, 일본이요? 네. 일본은행 BOJ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회의록을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매파적,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빠르면 다음 달 10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정말 끝나는 신호일까요? 그럴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번 회의 결과랑 위사록 내용, 이게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 정말요? 물론 아직 실제 금리 인상이 된 건 아니지만 내부 논의에서 금리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건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매파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통화 긴축 선호 경향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 일본이 진짜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선다면 이건 단순히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엔화 가치의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아시아 통화나 글로벌 자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원화랑 엔화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직접적인 영향은 엔화 가치에 나타날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그동안 계속됐던 엔화 약세 흐름을 좀 되돌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엔화 강세로요? 네. 엔화 가치가 오르면 그동안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아시아 영내에서는 달러 대비 엔화 가치 변화가 다른 통화, 특히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 역시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원화랑 엔화는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 강세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는 이제 단순한 이웃나라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의 환율과 자금 유출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은행의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의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 선 근처에서 다소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주셨어요. 네, 그런 흐름이 좀 보이죠. 일단 환율이 더 이상 막 급등하지 않고 이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만으로도 수출 기업들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환율의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환율이 예측 불가능하게 막 오르락 내리락하면 기업들은 사업 계획 세우거나 투자 결정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환율이 특정 레벨, 예를 들어 1,400원 근처에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줄어들면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관찰되는 배경 중 하나로 환율 안정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 안정하고 원화 강세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셨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간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국면에서는 수출 기업들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이죠. 네. 근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오르는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익을 원화로 바꿀 때 같은 외화 금액이라도 원화로 환산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환차손이 생기니까. 네, 이게 곧 기업의 원화 기준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원화 강세는 오히려 수출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그 속도랑 폭이 중요하고
기업별로 환율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환율 얘기와 더불어서 9월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네, 반도체 쪽 기대가 크죠? 까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9월 수출 데이터는 반도체 경기의 현주소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만약 예상대로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이걸로 전체 무역 수지 흑자폭도 커진다면 이건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바닥 다지고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상승 사이클 진입이요? 네,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이들에게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거나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이나 테스트를 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들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네네.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어요. 아, 중국 PMI 말씀이시죠? 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흔히 PMI라고 부르는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고 산업기업들 이익도 개선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PMI는 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물어보는 설문조사 같은 건데 50 넘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죠.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중국 제조업 PMI가 50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중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중국의 중간재나 자본재, 소재 같은 걸 많이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수출이 늘어나니까. 중국 공장들이 생산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또 양국 간 교역량이 늘면 해상 운임 같은 물류 관련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관련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볼 때 항상 따라붙는 우려 요인이 있잖아요. 바로 부동산 시장 문제인데요. 제조업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중국 경제 전체가 다 괜찮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 지표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큰 축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이게 여전히 해결 안 된 과제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문제죠. 부동산 개발업체들 부채 문제라던가 주택 판매 부진 같은 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제조업 중심으로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체가 강력한 V자 반등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완만한 안정세를 찾아가는 과정 혹은 부문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국면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 전면적인 회복은 아직 쪽. 네, 전면적인 경기 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미국, 유가, 일본, 한국, 중국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투자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수들이 워낙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길을 잃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논의된 내용을 5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시장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가지요? 첫째, 미국의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의 둔화 속도와 여기에 대한 연준의 반응입니다. 이게 글로벌 금리 방향성이랑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네, 첫 번째가 미국 물가랑 연준. 둘째, 유가 하락세의 지속 여부와 그 수혜 업종입니다. 유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항공, 물류같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가. 셋째,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 및 방향성입니다. 환율 레벨 자체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하고요. 환율 변화에 따라서 수출주와 내수주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업별로 환율 민감도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 환율. 네, 넷째,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입니다.
실제 금리 인상 시점과 폭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변동하고 이게 원화 환율이나 국내 자금 유출입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입니다. 네 번째, 일본. 다섯째, 중국 제조업 경기의 회복 강도입니다. 중국 수요 회복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기업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국 제조업. 네, 알겠습니다. 이 5가지 핵심 축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런 거시적인 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힌트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이 거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인 점검 포인트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가 하락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펀더멘탈 점검. 네, 단순히 유가가 떨어졌으니 좋아질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제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얼마나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는지, 경쟁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항공, 해운, 물류 외에도 원재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다른 소비재 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둘째, 반도체 산업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판단이 선다면 관련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제일 매력적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반도체 밸류체인 탐색. 네, 대형주 외에도 기술력 있는 장비, 부품, 소재, 후공정 기업들 중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은 숨은 보석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초기에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탄력성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셋째,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될지 아니면 다시 상승하거나 혹은 예상외로 하락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고요. 각 시나리오 하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거나 보유 중인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아, 시나리오별로 실적을 예측해 본다. 네, 이게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현재 글로벌 경제랑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은 미국의 물가 안정 속도, 국제 유가의 레벨,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가, 유가, 환율. 이 3가지 변수가 모두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한국 증시는 수출주랑 성장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회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크게 흔들린다면 시장 전체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끈적한 물가와 연준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유가, 일본의 정책 변화 가능성, 한국의 환율과 반도체 수출,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회복세까지 글로벌 경제의 주요 변수들과 이게 한국 시장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변수들을 다뤘네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물가, 유가, 환율이라는 이 3가지 큰 축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복잡한 국면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룬 건 거시경제 변수들이 시장이나 특정 산업에 미치는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우리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분야의 소비 패턴 변화나 혹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특정 산업 또는 기술 트렌드에는 어떤 2차적이고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2차적인 파급 효과요? 네. 예를 들면 계속되는 고금리 환경이 사람들 소비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고 이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지 혹은 AI 기술 발전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유가 전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출발점 삼아서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변화의 흐름까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표 너머의 파급 효과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까지 고민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깊이 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에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현명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